어머니, 이번에 제주도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평생 일하시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이제는 쉬시면서 즐기실 때가 됐어요. 정말,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제주도를 다 가보네. 어머니, 여기 잠시 앉아 계세요. 저희가 체크인하고 올게요. 알았어, 빨리 와. 네, 금방 올게요. 어머니 티켓이랑 짐도 같이 처리할게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체크인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여보세요? 상훈아, 너 어디 있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런데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근처에 있던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복수님 이름으로 된 예약은 없네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예약하셨을까요? 그럼 김상훈이나 박소연으로 한번 봐주세요. 김상훈, 박소연님 명의로 오늘 제주행 티켓이 예약되어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출발했습니다. 두 분 모두 탑승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두고 먼저 떠났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김복순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내 두 손은 뜨거운 냄비와 칼질로 굳은 살이 배기고 얼굴은 주방 열기에 그을려 깊은 주름이 배었습니다. 24세 결혼해서 25세 첫째를 낳고 27에 둘째를 낳았지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43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15, 13살이던 두 아들을 데리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쩌지? 그날 밤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눈물을 훔치고 일어났지요. 내 아들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식당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밤 10시까지 주방에 서 있었어요. 명절에도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이 김치찌개 맛있네요 라고 할 때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요. 큰아들 상철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훈이는 조금 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대학에 갔지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크면 꼭 효도할게요. 두 아들 모두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아이들이 잘 자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방으로 발령받았고 둘째 상훈이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두 아들 모두 결혼을 하고 손주들도 낳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손주들 보는 재미에 살았지요. 70이 넘어가자 더 이상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식당을 정리하고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멀리 있어 자주 보지 못했지만 둘째 상훈이와 며느리 소연이는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상훈이와 며느리 소연이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며느리 소연이가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항상 차가웠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다정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좋은 일이라 생각했지요. 아이고, 잘 지냈지?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손주 건강하고? 네, 다들 잘 지내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퍼져 있었어요. 무슨 소식인데? 어머니, 이번에 제주도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평생 일하시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이제는 쉬시면서 즐기실 때가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주도라니요. 평생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곳이었어요. 한라산, 우도, 성산일출봉 모두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제주도를 다 가보네. 감격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를 생각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날짜는 어떻게 되니?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어머니는 몸만 오시면 돼요. 며느리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잘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효도 여행을 준비했다니 조금 의아했지만 그저 고마웠어요. 근데 너희는 회사는 어떡하고? 휴가 내기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다 알아서 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상훈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소에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저를 위해 시간을 내다니 정말 효자구나 싶었지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오랜만에 제가 해주는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사하니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 후에는 제주도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가벼운 바람막이 점퍼가 필요할 거예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디 그런 옷이 있나? 오래된 점퍼 하나는 있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연이가 큰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머니 사이즈에 맞는 예쁜 점퍼예요. 한번 입어보세요. 쇼핑백 안에는 파란색 바람막이 점퍼가 들어있었습니다. 새 옷이라 태그도 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비싼 옷인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싼 옷을 사다니. 너무 아깝다. 어머니, 뭐가 아까워요?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요. 한번 입어보세요. 점퍼를 입어보니 딱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평소의 낡은 옷들과는 달리 세련되어 보였어요.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행객처럼요.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여행 가방도 준비했어요. 상훈이가 또 다른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퀴 달린 작은 여행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붉은색이라 눈에 잘 띄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짐을 쉽게 끌고 다니실 수 있게요. 요즘은 다들 이런 캐리어를 쓰거든요. 여행 가방, 바람막이 점퍼에 선글라스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선물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 새 여행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여행을 상상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여행을 다 가네. 비록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자식들이 효도하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생애 첫 제주도 여행.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행복한 상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행 전날 상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 짐 다 챙기셨죠? 그럼 다 챙겼지. 내가 뭐 가져갈 게 많겠니? 상훈이는 제 여행 가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통장이랑 도장은 가지고 가실 건가요? 통장. 그건 왜? 혹시 제주도에서 쇼핑하실 일이 있으실까 봐요.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지만 어머니는 현금을 선호하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챙겨갈게. 통장과 도장을 챙기라는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상훈이와 소연이가
약속대로 일찍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여행 가방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행객처럼 멋지세요. 소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니 뒷좌석에는 커다란 가방 2개가 있었어요. 너희도 짐이 많구나. 네, 어머니, 3박 4일이니까요. 여러 옷을 준비해야죠. 차가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던 저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큰 전광판에 뜨는 비행기 출발 시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커다란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어머니, 여기 잠시 앉아 계세요. 저희가 체크인하고 올게요. 상훈이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얌전히 벤치에 앉았어요. 알았어, 빨리 와. 네, 금방 올게요. 어머니 티켓이랑 짐도 같이 처리할게요. 상훈이가 제 여행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주변을 구경했어요. 처음 보는 공항 풍경에 모든 것이 신기했거든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체크인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처음에는 줄이 길어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훈아, 너 어디 있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런데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소연이 번호로도 전화해 봤지만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탑승객들은 모두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용기를 내어 근처에 있던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제주행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나요? 오늘 제주행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어떤 항공사 티켓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아들이 티켓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김복순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복순님 이름으로 된 예약은 없네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예약하셨을까요? 그럼 김상훈이나 박소연으로 한번 봐주세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상훈, 박소연님 명의로 오늘 제주행 티켓이 예약되어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출발했습니다. 두 분 모두 탑승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두고 먼저 떠났다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착오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함께 가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김복순님 이름으로 된 예약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두고 제주도로 떠났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벤치로 돌아와 앉았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다른 날짜였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훈이의 번호였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훈아? 너 어디 있니?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상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저희는 지금 제주도로 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거기 계세요.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어머니, 효도 여행은 핑계였어요. 사실은 어머니 집이 필요해서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통장과 도장으로 이미 집을 제 명의로 이전했어요.
어제 그걸 확인하러 간 거고요. 뭐라고? 이제 그 집은 제 명의예요. 어머니는 이제 거기 살 수 없어요. 열쇠도 바꿨고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을 이렇게 가로채다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이제 그만 의지하세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큰형한테 가서 살든지 요양원에 가세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내 집인데.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사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속이고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마지막 말만 맴돌았어요.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저희 집이에요. 75년 인생에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이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느새 제 앞에 공항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라고 말하는 순간 또 다시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정말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직원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됐지만 일단 집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은 내 집이 걱정됐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이요. 주소를 말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곳이 정말 내 집이 맞을까? 아니면 이미 아들의 집이 되어버린 걸까? 1시간 후 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현관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정말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자주 인사하던 이웃이었어요. 아이고, 복순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철수 어머니, 혹시 우리 아들 못 봤어요? 네. 오늘 아침에 봤어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여행 간다고 하던데, 그래요. 복순 씨도 같이 가시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기 계세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저를 속이고 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웃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서글펐습니다. 아, 제가 나중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겨우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관리실로 향했어요. 비상키라도 받아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세대주의 동의 없이는 비상키를 드릴 수 없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세대주인데요. 아니요. 어제 세대주 변경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김상훈 씨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요. 또다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했던 거예요. 세대주 변경, 비밀번호 변경,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새 세대주의 허락 없이는 출입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길로 우편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붉은색 등기 우편물이 여러 통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중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 제 이름에서 아들 김상훈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 등기가 완료된 거였어요. 어제 아들이 통장과 도장을 확인하러 왔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오열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디서 지낼 수도 없었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평생 모은 재산은 이제 아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멀리 살고 있지만 큰아들은 분명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철이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상철아, 내 동생이 내 집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공항에 버려진 일, 집을 빼앗긴 일, 모든 것을.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철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상훈이가 저한테 미리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집을 팔고 요양원에 모시려고 한다고. 또다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큰아들까지 이 계획에 가담했다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키웠던 두 아들이 모두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 어머니, 저희도 살기 바빠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어머니 집을 팔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내가 할 소리니?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두 아들 모두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었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요양원에 가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버려지다니 너무나 서글펐어요. 지하철역에 들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비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순찰하면서 저를 내쫓을 테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지하철을 탔습니다. 종점까지 가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아니면 너무 적게 사랑해서, 집에 대한 명의를 진작에 바꾸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재산을 미리 나눠주지 않은 것이?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평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지하철이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어요. 역 근처에는 작은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으로 하룻밤이라도 몸을 누일 곳이 필요했어요. 할머니, 5,000원이에요. 찜질방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며 생각했어요. 이 돈이 얼마나 갈까? 찜질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주변에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출장 온 회사원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찜질방 구석에 누워 밤을 보내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은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찜질방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배터리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무료 쉼터, 노인 복지관, 어디든 가서 도움을 청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근처에 노인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힘없는 다리를 끌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복지관 입구에서 젊은 사회복지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 제가 갈 곳이 없어서요.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일해서 집을 마련했던 일, 아들들이 효도 여행을 핑계로 저를 속인 일, 집을 빼앗긴 일, 모든 것을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셨네요. 우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그날 오후에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효도 여행을 미끼로 어르신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거죠.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재산 이전은 무효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아들이 효도 여행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문자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주도 여행 출발이에요. 짐 다 챙기셨죠? 이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항 CCTV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르신을 두고 떠난 장면이 찍혔을 테니까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니, 아직 내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노인 쉼터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여럿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내 집에 대한 그리움, 아들들에 대한 배신감,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은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아들이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입구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어 있었고요. 아파트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등기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경매에 넘기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집뿐만 아니라 제 모든 추억까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곳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 왔던 날, 아이들이 자라던 모습,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던 기억, 모든 것이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이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이웃이었어요. 복순 씨, 오랜만이네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처지를 설명하자니 부끄럽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어요. 네. 근데 요즘 집에 안 계시던데 어디 가셨어요? 그게 잠시 다른 곳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주 드나들던데 혹시 집 파시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었어.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쉼터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75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외롭고 무력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그때는 적어도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임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어요. 아드님이 집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사기에 의한 재산 이전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쉼터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한 달.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쉼터의 규정상 2달 이상은 머물 수 없었습니다. 돈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재산이 없는 상태이시니 지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니 내가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린 적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신청서를 작성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 노후의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임시 주거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적어도 잘 곳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짐이라고는 몸에 걸친 옷과 핸드폰, 지갑이 전부였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모은 모든 것들이 집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진첩, 기념품, 옷까지 평생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 들어서자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공간, 차가운 벽, 아무런 추억이 없는 방.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끝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둘째 상훈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상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왜? 내가 어디 있든 너희랑 무슨 상관이니? 어머니,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고소했다면서요? 그래, 했다. 내 집을 되찾을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좋게 해결해요. 제가 어머니 뵈러 갈게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날 공항에 버리고 내 집을 빼앗고 이제 와서 좋게 해결하자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이성이 돌아왔어요. 이미 한 번 배신한 아들이었습니다. 또다시 속아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과 이렇게 차갑게 대화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재판일이 점점 다가오자 불안함과 긴장감이 커졌어요.
변호사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패소하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좁은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저를 괴롭혔어요. 가끔은 밤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내 처지가 창피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모임에서 만난 박순자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어요. 네, 제가 요즘에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여기서 벌써 3년째 참석하고 있어요. 처음엔 다들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순자 씨의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날 모임에서는 뜨개질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뜨개질에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모임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 분,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분.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힘든 노후를 겪고 있었어요. 복순 씨, 우리 모두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요.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모임에 계속 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복지관에 기부하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작지만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긴장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상훈이와 소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상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집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효도 여행을 핑계로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공항 CCTV,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것이 사기임을 증명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상훈이 사기와 강압에 의해 원고 김복순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며 원고 김복순에게 소유권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승소했습니다. 내 집을 되찾게 된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변호사가 등을 토닥이며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상훈이와 소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제게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이제 그곳에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비밀번호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니 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왔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 집, 내가 평생 지켜온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짐이 정리되어 있었고 몇몇 가구들은 사라져 있었어요. 아마도 상훈이가 팔아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는 그대로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없었던 탓인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다행히 버리지는 않았나 봐요.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사진 속 웃고 있는 상훈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돈이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내 침대에 누웠습니다. 집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크게 다가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 행복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에게 집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복순 씨 정말 다행이네요. 축하해요. 순자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 그래야 해요. 남은 인생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 모임, 노래 교실, 요가 수업.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조금씩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 상철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생이 한 일을 알고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어요. 정말 비겁했습니다. 왜 전화했니?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해. 네, 이해합니다. 언제든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 아파서 생각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이고 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 권리에 대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을 돕는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복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다니.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해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진 이야기, 학대받은 이야기. 저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에는 이런 노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요. 노인 인권 단체와 함께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재산 관리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강연을 들은 많은 노인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상훈이와 소연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상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이도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들어오렴. 더 이상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이제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아프게 했어요. 알아, 이제 괜찮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 곁에서 진정한 효도를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며 화해의 시간을 가졌어요. 상훈이는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고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네, 약속드립니다. 그 후로 상훈이와 소연이는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그들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큰아들 상철이도 가끔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제 집 거실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복지관 친구들과 찍은 사진,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이들과의 사진. 새로운 인연,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아직도 가끔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공항에 홀로 남겨진 그 순간, 집을 빼앗긴 그 순간.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노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멋진 인생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